뭐 아이의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맞춰주고 받아주고 지지해주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험한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계속 공감해주고 맞춰주다 보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네, 저는 최근에 진료실에서 이제 전해 들었는데 비교적 최근에 방영됐던 금쪽이화 하나가 되게 화제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좀 되게 난폭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나중에 범죄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오은영 선생님께서 보통은 아이들 편을 많이 들어주시는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례적으로 이 말은 입에 올리고 싶지 않지만 초등학생인 이 아이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입니다. 어머나. 얘는 이대로 가면 나중에 범죄에 연루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아이의 문제라고 강력히 경고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쇼츠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들에서도 화제가 된 그런 내용인데 저도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막 주먹을 휘두르기도 하고 예, 그 모습을 되게 뭐랄까? 예,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까지는 좀 환경의 어떤 문제,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되게 세게 아이 본인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오동 선생님은 아무래도 소아정신과 진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비슷한 내용을 접하거나 좀 부모님께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제 아이들 보다 보면은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기는 한데 이 친구는 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부모님한테 전달하는 거는 정말 좀 어려운 일이고 사실 되게 조심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부모님한테 알리기 위해서 총대를 좀 매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로 이 어린 시절의 공격성이 나중에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범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신의학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럴 가능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다룰 때 있어서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아정신과 전문의 오 박사님. 어릴 때 문제가 있으면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되는 거 분명히 가능은 하죠. 근데 그 퍼센티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 통계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비행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던 아이들 중에서 약 40에서 50%가 성인이 돼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리 로빈스 박사가 연구를 한 결과물인데요. 이 연구가 대단한 거는 무려 30년에 걸친 추적 조사를 이제 이뤄냈다라는 건데 연구가 이뤄진 시기가 1920년대라는 거예요. 네, 지금이야 이제 뭔가 연구 세팅이 잘 돼서 장기간의 코호트 연구들이 가능하지만 이 시기는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연구의 대상이 된 아이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아동지도 클리닉에 비행 문제로 의뢰가 되었던 아이들이라고 해요. 이 대조군 같은 경우는 같은 지역에 살면서 나이나 성별, 지능, 거주 환경 같은 것들을 이제 매칭을 해서 비슷한 특성을 가졌지만 병원에는 온 적이 없는 이 아이들을 이제 정상대조군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난 후에 성인이 된 이 아이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기록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원을 드나든 기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어떤 도움을 받은 기록 같은 것들을 다 뒤져서 실제로 그때 문제가 있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하하고자 했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연구긴 하네요. 네. 연구의 이제 제일 첫 번째 소견은요. 이 성인기의 반사회성 성격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 이 반사회적 성격 장애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 거의 100%가 이 아동기에 심각한 비행으로 치료를 받았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걸 돌려서 말하자면은 어릴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갑작스럽게 범죄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제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DSM에 등재된 게 DSM-3판 1980년인데 이분은 1960년대에 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과연 이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사회적 성격을 잘 짚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좀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는 반사회적 성격, 이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적 성격에 대해서 되게 진단 기준이 애매모호했대요. 이랬는데 이분은 심리 대신 행동을 보고 진단 기준을 세웠다고 해요. 그래서 막 가족들을 구타하는가,
그리고 거짓말을 이제 밥 먹듯이 하는가, 체포된 적이 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진단 기준을 세웠고 18세 이후에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15세 이전에 비행 행동이 있을 때 진단을 내린다라고 했어요. 지금의 기준하고도 굉장히 좀 부합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부합하죠. 그래서 이분이 진단 기준을 너무 잘 세워서 이게 오히려 DSM의 뼈대가 되었다고 해요. DSM 진단 기준을 세울 때. 그러니까 이 연구가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도 신뢰도가 있다는 거죠. 의미가 있네요. 이 연구의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소견은 문제아라고 해서 다 범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입니다. 어릴 때 비행 아동이었던 이 524명의 대상군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이제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을 가지면서 범죄를 일으킨 이 비율이 약 40%에서 50%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나머지 절반 이상의 아이들은 성인이 되면서 문제를 멈추고 다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범죄자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이 연구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뭐 가난하면 그냥 범죄자가 된다. 그냥 부모가 이혼하면 범죄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환경이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환경 결정론이 좀 이제 팽배했었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아동기의 반사회적 행동이 환경이 아니라 그 행동 자체가 이제 나중에 성인 범죄를 예측하는 어떤 강력한 지표다라는 거를 밝혔고요. 또 동시에 이제 어릴 때 이런 비행 행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낙인을 찍을 필요는 없다. 절반은 원래대로 좀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같이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만큼 더더욱 조기 치료나 개입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우리 중고등학생 때 그렇게 막 좀 문제 있던 친구들 절반이나 그런 범죄자가 된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 향후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예측하는 어린 시절의 비행이 단순히 막 그 좀 떼쓰기나 장난 이런 수준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를 확실하게 입히는 꽤 수위 높은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을 어기는 수준의 그런 거고요. 저희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신중해지는데요. 저희의 의도는 절대로 이 어린 시절의 범죄가 괜찮다,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렸을 때 이렇게 개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이 케이스들까지도 그냥 페널티 주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해야 된다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땐 비행 행동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잘 된 애들 보면 좀 마음이 좀 이상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범죄 심리학의 대가죠. 테리 모피트 교수의 이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모피트 교수는 이 비행 청소년을 크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기 한정형이에요. 전체 비행 청소년의 90%가 여기 속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춘기에 뭐 어떤 호기심이나 친구 따라서 혹은 반항심 이런 원인들로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죠.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되고 철이 들면 좀 자연스럽게 이런 행동들을 비행 행동을 멈추게 되고요. 전두엽 좀 크면은 멈춘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문제인 두 번째 생애 지속형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5%에서 10% 정도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막 3, 4살 요때부터 기질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고 공격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한 6% 정도 남짓되는 이 아이들이 전체 청소년 범죄의 50% 이상을 저지른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이제 케이스를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품행장애만 봐도 이제 동일한 어떤 가정들이 성립을 합니다. 이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공격성과 이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동, 혹은 뭐 술, 담배, 무단결석 같이 이제 청소년에게 허용되지 않는 이런 이제 규칙 위반 같은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행동장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는 청소년한테 제일 먼저 조금 고려를 하게 되는 진단명인데요. 이 품행장애 같은 경우에도 두 개 타입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감정과잉형 품행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건드렸다라고 오해하거나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서 이제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과거를 들여다보면은 학대라든지 방임 같은 어떤 양육의 트라우마, 상처들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치료적으로 좀 개입을 해줬을 때 범죄자로 성장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전체가 100이다라고 하면은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 도와주고 치료해 주는 게 나중에 전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고 해요. 조기에 더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커지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동훈이가 이제 설명한 이 첫 번째 케이스 말고 두 번째 케이스가 더 문제가 되는데, 품행장애에서 냉담 무정서형이죠. 네. 공격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타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전체의 3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근데 이번 화제가 된 회차에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그동안 언급하지 않던 이 범죄 가능성까지 언급한 거는 이 냉담함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폭력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폭력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일 것 같아요. 저 그동안 이제 막 때리는 금쪽 애들이 자주 나왔거든요. 네, 그런 애들 많이 나왔죠. 이제 일반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뭐 때리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가도 부모님이 좀 슬퍼하거나 뭐 다치게 되는 상황이 되거나 이러면은 당황하거나 겁을 먹거나 좀 속상해하면서 미안해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감정 조절의 문제이고 그 공감 능력 자체는 좀 살아있는 이런 친구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달랐죠. 타인의 고통에 이제 공명하지 않는 냉담함, 이게 이제 저희는 가장 위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자라나면서 이 친구가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포인트가 이번에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오은영 선생님이 주목해서 보셨던 부분이 도구적인 공격성,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폭력을 휘두르는데 이게 이제 어떤 목적, 수단으로서 이제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의 폭력을 보면은 본인의 화를 못 참아서 이제 폭발적으로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방금 말씀드린 이제 도구적 공격성 같은 경우에는 폭력이 철저한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들어지지 않으면 화를 내고, 들어지면 이제 화를 멈추는. 그러니까 핸드폰 사달라고 하는데 이제 안 사주니까 본인 스마트폰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부순 다음에 다시 사준다 그러니까 그제서 화를 멈추는. 약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방송에서도 조금 어떤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어떤 너 이러면 뭐 감옥 간다 이런 말씀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화라는 게 막 내가 조절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은 계획된 거였다는 거죠. 핵심은 이 공격성을 표출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이득을 얻는다에 좀 더 방점이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돈이나 뭐 물질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심리적인 내가 이 사람을 조종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서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냉담 무정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위계라든지 이제 권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도 있죠. 뭔가 내가 규칙이나 법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식의 어떤 약간은 좀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전형적인 모습들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어른에게 오히려 좀 욕설을 하면서 뭐 어쩌라고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거나, 반성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뒤돌아서 씩 웃는 내가 다 상황을 조정하고 있다라는 식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규칙이나 권위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은영 선생님께서 이 방송에서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고까지 언급을 한 거는 단지 이 아이를 이제 뭐 다그치거나 뭐 혼을 내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에게 보내는 어떤 이제 강력한 경고 같은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육의 중요성, 뭐 아이의 심리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맞춰주고 받아주고 지지해주면 해결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규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위험한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 계속 공감해주고 맞춰주다 보면은 오히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훈육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해보자면 어린 시절의 문제아 중 10명 중 9명은 일시적인 방황이고 1명 정도가 진짜 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품행장애를 진단받은 위험군, 그 중에서 70% 정도는 대부분 또 성인이 되면서 가라앉지만 30% 정도의 냉담형은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방송 클립들을 보면서도 좀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는데 아마 두 분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왜 방송에 아이 얼굴이 그대로 나가는 게 이래도 되나? 솔직히 너무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제작진이 아이에게도 방송 출연 동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이가 자기 얼굴이 전국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 소리를 듣는 게 무슨 의미인지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나이인가 저는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부모님이 워낙 이제 힘드시고 해결책이 없으니까 정말 마지막 가능성 잡는 느낌으로 나오셨겠지만 앞으로가 저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지금 당장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 좀 어떻게 볼까? 네, 그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이후로 어떤 성격 형성에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아이가 나중에 뭐 커서 취업을 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결혼을 할 때라든지 계속해서 이 영상이 남아있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저도 좀 보면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에서는 좀 더 엄격하게 이런 걸 관리를 하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방송 통제 규제 기관이 오프콤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동 출연에 대해서 세계에서도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부모가 동의하더라도 방송사가 봤을 때 이게 아이의 미래에 해가 되지 않나? 요거를 꼭 심사를 해야 되고요. 아동이 부정적인 모습으로 좀 비춰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 제작진이 아동 보호 전문가의 어떤 자문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고 또 방송 끝난 뒤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케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도요, 이 아동의 초상권, 사생활 이런 걸 매우 강력하게 보호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범죄나 비행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다큐멘터리에서도요, 아동이 이제 동의 능력이 불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철저히 보호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자이크 좀 해주면 안 돼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부부들의 그런 상담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적은 있는데 그거는 성인분들이 스스로 동의하고 자신들의 원하는 부분까지만 이제 오픈을 하는 거거든요. 막 얘기 나왔던 부분도 그분들이 나 나가기 싫다라고 하면 제작진분들이 당연히 서로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근데 아이들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인생을 좌우할 권리가 제작진이나 부모에게 있는 거는 아닌데 이게 치료가 필요한 아동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조금 더 아이의 미래도 고려하면서 진행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자이크를 좀 세게 들어가던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좋은 글씨가 남는다,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뭐 사실 비단 이제 이런 사례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을 다룬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이제 아이가 원해서 노출이 된 걸까? 나중에 아이가 이 방송의 의미를 알게 됐을 때 전혀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의 어떤 선한 의도를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는 알지만 10년 뒤에 아이가 컸을 때 이 영상이 이제 뭐 유튜브에 어떤 범죄 유망주 이런 썸네일로 떠돈다면은 그때 또 아이가 감당을 해야 될 상처가 좀 클 수 있겠다. 특히나 만약에 좀 잘 치료가 돼가지고 문제없이 잘 자라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아이를 좀 꺾는 이런 이제 결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록이 영원히 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미성년자 출연자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은 이 프로그램의 의도와 관계없이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바람입니다.